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로 표현되는 모든 것을 알아보는 인포맥스D, 저는 오진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인국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최근에 FTX 거래소 파산 사태로 인해서 크립토 업계가 상당히 휘청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일반 기업군에서는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연말 대목을 찾아오면서 상당히 기대감도 오르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대기업이라든지 유통업계에서 크립토 관련된 행사도 많이 준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어떤 좀 행사들이 있을까요? 뭐 행사라기보다도 이제 코인 시장이 윈터가 되다 보니까 예. NFT 시장도 타격을 받는 거는 분명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 위주로 해서는 NFT에 대한 투자도 계속되고 있고 예. 새로운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중에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건 두 회사에 주목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만한 글로벌 큰 기업들입니다. 나이키하고 스타벅스요. 오, 나이키와 스타벅스 굉장히 친숙한 회사인데 우리도 쓸 수 있는 쪽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까? 아쉽게도 두 서비스 모두 국내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유가 북미 지역 때문에 그런데요.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이슈가 좀 나왔죠. 그러니까 닷스위시라고 하는 사이트를 만들고서 여기서 하고자 하는 거는 커뮤니티예요. 앞으로는 이 사이트를 통해서 사람들이 들어오게 만들고 이 멤버들한테 NFT를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한정판 새로운 리셀 같은 것들 그런 것들까지 판매를 하고 또 팬과 스타들이 소통을 할 수 있게 만들겠다.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있고요.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체가 드러나는 게 다음 달이 될 거예요. 12월 달에 오디세이라고 하는 새로운 프로그램 런칭하는데 예. 이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먼저 이야기했던 게 우리가 NFT 시장이나 코인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용어가 어렵고 지금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헛갈리시는 것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죠. 그럼요. 예. 기본적으로 기업에서 NFT라는 말을 쓰기 시작하고 코인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하면은 50% 정도의 고객들은 떨어져 나간다고 봐야 돼요. 편견도 좀 있을 수 있고요. 나는 분명히 팬인데 갑자기 코인을 이야기하게 되면은 부담스러운 거죠. 또 스타벅스가 지금 취하고 있는 전략 중에 하나는 쉽게 만들겠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NFT나 암호화폐를 사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지갑이잖아요. 예. 지갑이 없어도 된다. 코인이 없어도 법정화폐로 구매할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 우리들은 이 NFT라는 말을 쉽게 쓰고 있는데 일반 유저분들이 쉽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바꾼다. 그러니까 스탬프라는 말을 쓰려고 해요. 스탬프는 우리 기억나는 게 도장 찍어주는 거거든요. 쿠폰 같은 거죠? 그럼요. 예. 그 개념이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게 NFT 이걸 우리가 구매하게 되면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라는 질문에 대해 답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 건데 예. 그 답으로 내놓는 것들이 우리는 함께 커뮤니티를 만든다요. 이게 좀 헷갈리거든요. 그럼 무슨 커뮤니티냐? 함께 커피를 재배하는 농장에 간다라든지 아니면은 이미 스타벅스에 가서도 미술품들이 굉장히 많이 걸려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걸 사진 찍고서 멋있다고 말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든지 이렇게 되면은 기성의 작가분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아트를 하시는 분들, 신인 작가들까지도 어울릴 수 있는 하나의 장을 만들려고 하는 게 목표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12월이 돼야지 드러날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업계에서도 이제 NFT에 관련된 이제 기획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말부터 내년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NFT 관련 아이템 준비했으니까요.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디지털 자산에서 금융 그리고 IT 정보까지 저희가 오늘도 꽉 채운 블록이 돼서 여러분들을 디지털 세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인포맥스티 지금 출발합니다. 네, 차고 넘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균형 잡힌 전문가의 인사이트를 만나보겠습니다. 인포맥스 인사이트인데요. 오늘 만나볼 분은요. 아트텔러 박혜연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트텔러 박혜연입니다. 네. 네, 최근에 미술 시장, 예술 시장에도 이 NFT가 들어오면서 시장에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작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확장됐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아트텔러 박혜연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소개를 아트텔러라는 이제 직함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좀 생소합니다. 맞습니다. 보통 이제 뭐 아트 디렉터 예. 아니면 뭐 큐레이터 그리고 뭐 아트 컨설턴트 이렇게 많이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예. 아트텔러가 생소하신 이유는
거의 제가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스로 만든 이름이군요. 만들었다기보다 있는 이름이긴 하지만 직업으로 뭐 이게 나타나져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지금부터 제가 이렇게 사용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미술 시장의 모든 것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겠다라는 내용이고, 사실 저도 이제 방송을 계속 하다 보니까 콘텐츠 찾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미술 쪽 콘텐츠를 찾으면서 이 방송 쪽의 일과 미술을 어떻게 하면 대중들에게 조금 더 부각시켜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고, 그러면서 이 시장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제대로 잘 설명을 해주자라는 의미에서 아트텔러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다리 역할도 같이 하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에게 미술 시장 이야기도 전달해 드리지만 뭐 공간 컨설팅도 해드릴 수 있고, 또 신진 작가를 발굴해서 프로모션을 해주는, 예를 들어 브랜드에서 어떠한 작가를 또 필요로 해요. 그러면 거기에 적합한 작가를 찾아서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까지, 그러니까 전반적인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사람들을 소통하고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대중과 이 미술업계가 정보의 괴리가 상당하고 특히 맞습니다. 투자 관련된 정보는 더더욱 그럴 것 같은데요. 그것 때문에 이제 소통하는 창구로서 이 가교 역할을 하시는데 네. 그러면 오늘 방송에서는 어떤 호칭으로 불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부르시는 게 편하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아트텔러 그리고 이제 디렉터로 네, 저희가 맞습니다. 호칭하는 게 디렉터 역할도 같이 하니까요.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방송을 상당히 잘하신다라고 느끼실 텐데 애초에는 이제 방송 아나운서 예. 출신이신 걸로 제가 확인이 되는데 어쩌다가 이제 아나운서에서 이제 미술업계로 가셨어요? 우연한 기회로 미술 쪽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방송을 하면서 느낀 점이 제가 이쪽 분야를 조금 더 알아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처음으로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전공도 좀 예술 쪽이긴 해서 이런 좋아하는 거를 직업으로 발전시켜 보자. 그렇게 하면서 미술 쪽 공부를 하게 됐고 현재 좀 박사 과정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사 과정까지 상당히 지금 진척이 된 상황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최근에 뭐 코로나19 이후에 그 많이 풀렸던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맞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도 하고 주식 시장이든 부동산이든 지금 모든 자산 시장이 좋지가 않습니다. 특히 크립토 업계는 뭐 말할 것도 그렇죠. 없고요. 예. 미술 시장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미술 시장,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반적인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네. 미술 시장도 타격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해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됐었고, 그리고 아마 프리즈 아트페어라고 들어보셨죠. 올해 미술계에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프리즈 아트페어. 네, 프리즈 아트페어라고 세계 3대 아트페어 중에 하나인데 이 프리즈가 한국에 상륙을 했습니다. 그래서 키아프와 프리즈가 5년간 이제 공동 개최를 하게 되는데요. 정말 성황리에 마무리가 됐고 미술 시장에서 이제 공식적인 판매액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프리즈 서울이. 그런데 한 6천억 원에서 8천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고 키아프 같은 경우도 이제 지난해 발표했던 역대 최고치가 650억 원 정도가 되는데 그 이상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올해 미술 시장 총 규모가 한 1조 원을 넘어설 것이다 예상이 됐었고 나아가서 2조 원까지도 얘기하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조금 다른 모습도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모습이라면 역시 예. 하락장이군요. 근데 이게 경매 시장 쪽으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해외 경매 시장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경매 시장이 죽었다 이건 아니지만 올해 3분기만 놓고 비교를 해보자면 이 평균 낙찰률이요 65.87% 정도로 올해 상반기에 81%였던 것과 비교하면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낙찰 총액도 역시나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분석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전반적인 지표들이 약간의 하락세를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겠고요. 그렇다고 거래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예, 뭐 부동산 주식 같은 쪽에 비해서는 좀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블루칩 작가들은 여전히 견고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좀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미술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데다가 세금적 혜택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예. 세금적인 혜택 부분은 잠시 뒤에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 미술 투자액 그리고 이제 시장 규모 자체가 예전에 비해서 코로나19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 예. 오히려 엄청나게 늘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어디서 접한 적이 있는 예, 것 예. 같아요.
IT 쪽이 이제 팬데믹 때 확장되는 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미술업계가 이제 코로나 때 확장됐다는 거는 왜 그럴까요? 코로나19 특수를 누렸겠죠. 이제 예를 들면 코로나19 때 가전제품 많이 바꾸지 않으셨습니까? 아, 그렇죠. 가구도 바꾸시고요. 예. 그래서 집안의 인테리어적으로 생각했을 때 미술품을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다고 생각도 듭니다. 네, 이런 특수도 미술품으로. 누렸고 또 그 시기쯤에 사실 부동산 쪽도 그렇고 세금적인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이런 규제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다 보니 이 유동성이 미술 시장으로 옮겨왔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요, 코로나 이전이 2019년에 3,812억 정도였거든요. 우리나라 시장 규모인가요? 아니요, 미술 시장이요. 미술 미술 시장의 총 시장이? 규모가. 예. 그러니까 이게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집계를 했던 기록인데 근데 지난해 국내 미술 시장 규모가요, 약 9,157억 원 정도였습니다. 크게 늘었죠. 크게 늘었군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에서 수준에서 보면 항상 그랬듯이 미술에 대한 대중의 시선을 보면 이제 보이는 것의 가치를 느끼는 것과 예. 실제 매겨지는 가치 평가가 상당히 괴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미술 현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있습니까? 해결을 한다기보다는 일단은 유통 구조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있으셔야 할 것 같아요. 이제 시장에서 봤을 때 혹은 컬렉터들이나 이제 일반 분들이 보셨을 때 같은 작품인데 이렇게까지 가격 차이가 날 수 있나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일단은 미술 작품의 가격이 책정되는 데는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이 돼야 합니다. 작가의 스토리도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이제 그 외적으로 누가 소장하고 있는지,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어쨌든 1차 시장은 작가로부터 바로 작품을 받거나 예. 아니면 그 작가를 함께 뭐 일을 하고 있는 전속 작가 개념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갤러리가 있다면 1차 시장이 되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작품을 구할 수 없게 되는 경우는 2차 시장이라는 게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 구매자들끼리 또 구매를 하는 경우가 되면 당연히 유통구조를 거치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재판매 시장을 없겠죠. 거치면 올라가는 건 그렇죠. 당연하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미술 시장의 작품들을 어떻게 책정을 하느냐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편찬일적으로 이게 정해질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주관적인 영역이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좀 애매하고 일반 대중이 조금 바라보기에는 조금 괴리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신에 요즘 여러 변화들은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대중화되고 있다, 이제 시작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많은 대중분들이 관심도 갖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가격적으로 이제 높낮이 추이를 볼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을 시도하는 곳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 해외에서는 아트시라고 해서 몇 % 올라갔는지 떨어졌는지 이런 거 어느 정도의 추이를 볼 수 있는 그래프들도 있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조금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은 생겨나곤 있습니다. 경매 결과도 그렇고요. 예, 일단 대중적으로 좀 접근이 쉬워지고 있다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미술 관련된 NFT 시장이 크게 열리면서 그게 시작이 됐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제 NFT 아트라고 부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술 산업 역시 이 최근에 NFT의 발전에 따라서 같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미술과 NFT가 합쳐졌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 어떤 게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술과 NFT, 그러니까 결국 NFT 아트라는 시장이 새롭게 형성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투자적인 부분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들어오시면서 투자로서. 예. 그러면서 미술 시장이 대중화되기도 하고 좀 확장성을 갖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분명 그 안에서 옥석가리가 지금은 진행이 되고 있지만요. 예. 그래서 사실 NFT라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고유의 자산적 가치를 갖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 디지털 데이터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복사가 쉽다 보니까 저희가 인별그램에서 어떠한 사진을 복사해서 나르다 보면 여기저기 있을 수 있게 되고 네. 그럼 원본 소유자가 누군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기가 참 쉽지 않았죠. 예. 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동영상 펄처럼 복제가 가능했던 디지털 아트에 블록체인상의 고유한 인식값을 부여를 함으로써 한마디로 정품 인증이 되어버린 거죠. 네, 그렇다 보니 이것을 그럼 이것도 예술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관심을 더 갖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가 진입 장벽이 실제 미술품보다 좀 낮다라는 또 생각도 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 미술품 같은 경우는 갤러리나 아트 회사의 커넥션을 좀 구축해야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지만 NFT 아트 같은 경우는 어디에 있든 어떤 사람이든 조금 쉽게 접할 수 있고 거래할 수 있다는 공평성이라는 또 특징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아트 작품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투자를 결정할 때 생각해 보게 되면 투자자가 있고 크리에이터가 있고 네. 이제 그 작품을 보려면 이제 거래소가 있고 이제 뭐 갤러리 같은 데 가야 되죠. 예. 근데 지금 대중화됐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마트폰에도 쉽게 거래소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그동안은 우리가 만나지 못했던 작품들을 만날 수 있게 되고 네. 또 주문을 내는 방법도 굉장히 쉬워지다 보니까 예. 그래서 NFT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올라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 미술업계 현장에서는 NFT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게 좀 체감이 됩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제가 솔직해야죠. 체감하기에는 투자적으로 많이 보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이 현재의 미술 시장 이제 회화 부분에서도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렸던 게 투자적인 목적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만 첫 번째로 이 미술품 시장, 그러니까 미술품 투자가 갖는 가장 매력적인 강점은요. 다른 투자 자산과 달리 감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힐링할 수 있다는 그런 걸어놓을 수 감정 있다. 자산이라는 예. 게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향유할 수 있으면서 투자를 하시면 더욱더 정말 좋은 투자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투자보다는 조금 더 좋아하는 작품을 하셔라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체감은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장에서는 뭐 아시다시피 코인 시장, 뭐 암호화폐 시장 네.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조금은 주춤하는 모습도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NFT가 처음에 이제 등장했을 때만 해도 이 NFT 아트가 거의 시점이었잖아요. 그쵸, 시점이었죠. 예, 초반에는 그렇게 됐었는데 그러면서 나왔던 얘기가 이제 NFT를 통해서 신예 작가들이 등용문을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창구가 열렸다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까? 뭐 아까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NFT와 미술이 만남으로써 어쨌든 뭐 미술 시장의 확장성을 가져다 준 건 분명할 거고요. 네네. 또 작가 또한 다양한 작품 활동을 구현을 할 수 있고 또 컬렉터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분야의 작가의 다양한 작품을 또 감상하고 향유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새로운 장르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제가 이런 신진 작가분들을 만나다 보면 NFT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는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가끔 제가 인터뷰를 하는 때도 있는데 신진 작가분들은 NFT에 대한 관심이 많고 또 다른 활동명으로 NFT 쪽을 또 공부하면서 구현을 해보는 작가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이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 좀 부정적인 작가들도 없지는 않고요. 그렇죠. 또 이게 암호화폐 지갑을 왜 만들어야 되는지 이제 작품만 생성해내면 되는 거 아니야? 파일 변환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작가분들도 초기에는 좀 많으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래도 거기서 한 단계 발전된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일례로 무라카미 다카시라고 일본 작가가 있는데요. 예. 작년에 NFT 이제 아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작가가 오픈시에 이런 작품을 올렸었는데 이러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NFT를 이해를 아직 못했다. NFT를 이해한 후에 다시 돌아오겠다. 그 정도로 어려웠던 거죠. 그런데 결국 올해 다시 플랫폼에 등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뭐 정확한 로드맵을 또 제시를 했고요. 이 무라카미 다카시 같은 경우는 그리고 워낙 플라워 작품이 유명한 작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가지는 이제 미학적인 비전이나 가치를 함께 전달함으로써 NFT 프로젝트가 단순 투자의 대상이 되는 것을 또 경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시도들을 보면서 작가마다 NFT에 대한 생각은 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구현을 해내야 되는지 그리고 NFT 아트 시장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건 맞지만 본인의 메시지 전달하는 데 있어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인지 아닌지를 좀 판단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 NFT 작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면은 네. 작가분들 훨씬 많이 만나시겠지만은 한 3가지 정도로 분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한 가지는 아예 뉴비,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죠. 예. 나도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 하는 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소위 이제 등단, 그러니까 네. 주목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기성 작가분들이 계시는데 네. 이분들이 보는 시각이 다 다른 겁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NFT 시작 같은 경우에는 새로 시작하시는 분이나 신진 작가분들 중에 이거 재밌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뭔가 본인들이 선택받고 주목받기 위해서는 그동안은 큐레이터분들, 갤러리분들의 선택을 받았어야 했는데 이거는 자신의 작품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고 새로운 흐름이다. 하나의 흐름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요. 예. 근데 기성 작가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내가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맞습니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퀘스천이 나오시는 거죠. 뭔가 사례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제일 매력적이었었던 게 그 김한기 작가님의 작품이 팔렸었잖아요. 맞습니다. 우주 NFT가 그 금액 자체가 거의 7억 3천만 원 정도? 그 정도는 고가에 팔리다 보니까 고가네요. 고가죠. 어. 그런데 그 작품이 고가가 아닌 게 실물 작품은 더 비싸요. 아 그래요. 실물 작품은 132억 정도? 맞습니다. 그 정도까지 있기 때문에 이건 또 하나의 가능성을 이제 같이 보여줘서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작가분들이 이제 받아들이기 나름인데, 그래서 저도 궁금해지는 거는 최근에 작가님들이 만나셨을 때 네. 그럼 NFT를 작가님들이 이게 반드시 알아야 되고 좀 필수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방금 그래서 그 부분을 짚어드렸던 건데요. 작가분들의 생각도 저랑 좀 비슷한 부분도 많은 것 네. 같습니다. 본인이 어떤 예술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NFT란 수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연히 NFT 아트를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닌데 트렌드가 그렇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 공부하는 것은 좋을 수 있지만 네. 그게 아님에도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거라면 필요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개념 정립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무작정 다들 한다니까 나도 해볼까라는 그런 좀 분위기도 없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네. 네, 하면서 좀 정리가 되어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 국내 미술 전반적으로 이게 NFT에 대한 활용도는 좀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사실 NFT 아트라고 하면은 이제 다양한 미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영상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네. 다 포함이 될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리고 처음 시초도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이제 모션 쪽, 그러니까 모션 쪽. 디지털 아트 네. 이쪽에서 좀 시작이 된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근데 미술계에서 이제 두 가지 유형으로 좀 대표적으로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일반 작가들이 디지털 작품을 제작하고 이를 NFT화하는 것, 그러니까 네. 태생이 디지털 아트인 거죠. 디지털 네, 근데 두 번째는 원본 작품이 있습니다. 물리적 원본 작품이 있는 상태에서 이 원본의 사진 데이터를 활용해서 리미티드 에디션 NFT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은 유명 작가의 작품 소장한 미술관이나 아니면은 이제 유족이 소장품 이미지를 활용해서 NFT를 만드는 경우가 좀 이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개 좀 NFT 아트를 살펴보면 네. 일단 사상 최초로 거래됐던 NFT 아트는 다 아실 것 같아요. 비플에서 비플이죠. 제작했던 매일 첫 5,000일이라는 작품인데 이게 5,000일 동안 제작한 디지털 차트 한 장 한 장 하나로 묶어서 이제 구성된 작품입니다. 이게 하나로 한 약 780억 원 정도의 거래가 됐다고 하니까 엄청난 거죠. 그리고 더 엄청난 게요. 이제 현존하는 작가 중에 세 번째로 높은 금액입니다. 이게 제프 쿤스, 데이비드 호크니가 이제 1,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바로 이 작품이 되는 겁니다. 대단하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디지털 형태라고 하더라도 현물과 다를 바 없는 그런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데서 조금 다들 관심을 가졌던 것 같고,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김한기 작가의 작품 같은 경우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가장 이 우주가요. 그리고 131억 9천만 원에 낙찰이 됐었고 그렇게 따지면 전 세계에 이 작품이 한 3개 정도가 있다면 2억이라는 금액이 무리가 될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여기서 문제는 태생이 디지털인 작품만을 NFT를 거래하는 뭐 크리스티라든가 뭐 여타 해외 미술품 옥션들을 고려했을 때 이 원작의 이미지를 활용한 작품의 NFT의 미래가 과연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이 부분이 역시나 관심을 끌고 있는 사안이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어느 정도 더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2차 시장에서라든가요, 재판매가 될 때, 그리고 이 김한기라는 이름만으로 태생적으로 디지털 아트 그리고 디지털 파일인 이 작품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라는 부분도 굉장히 좀 이슈가 될 수 있겠죠. 네. 시장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실제로 이런 작품이 나왔었을 때
투자자라고 한다면 기존의 투자자분들이 구매를 하시는 경우가 있고 아예 새롭게 난 디지털 아트를 살 거야라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 그쪽에 대한 흐름이 좀 제일 궁금합니다. 나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목적으로 보시는 것과 정말 작품성을 보시는 것과의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뭐 섣불리 일반화시켜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2차 시장 형성이 아직까지는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NFT 시장에서. 네, 앞서서 뭐 커뮤니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하나의 네.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면 그 안에서 이런 NFT 아트가 거래가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 최초 발행해서 거래가 되더라도 그 이후에 2차 시장은 또 다른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그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미술 시장도 그렇고 NFT 아트 쪽 NFT 시장에서도 그렇고 이게 NFT 아트가 과연 어떻게 미래성을 가져갈지는 여러 가지 법적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좀 같이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법리적으로 소유권과 저작권 문제가 온전하게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그쵸. 때문에 특히 이 NFT가 아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국내외에서 뭐 NFT 아트 관련된 뭐 판매 플랫폼이라든지 연결해주는 곳이 있다든지 뭐 네. 그런 사업을 하는 곳이 있습니까? 국내에서는 뭐 서울 옥션에서 또 하고 있는 서울 옥션 블루라는 플랫폼도 예. 있고요. 그뿐이 아니라 이제 최대라고 한다면 오픈시 아마 많이 아실 예. 것 같아요. 거래소죠. 거래소죠. 네, 거기에 뭐 슈퍼레어라는 데도 있고, 네. 뭐 레이블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플랫폼들이 있고 얼마 전에는 세계 최대 경매 회사죠. 크리스티에서도 플랫폼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결국은 이 새로운 시장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기업체들에서도 많은 투자를 진행을 하고 네. 있는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시장이 완벽하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분명한 건 이 시장을 알아야 한다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공부하는 분위기가 생기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 예. 그러면은 이제 현장에서 이제 NFT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려는 우리나라 업체도 상당히 있을 텐데 예. 실제로 뭐 무슨 사업을 했다든가 뭔가를 발행을 했다든가 뭐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제가 NFT 전문가는 아니어서 네네네. 네, 이쪽으로 기업체들이 당연히 발행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업비트 같은 경우도 네네. 작가들과 협업해서 그럼, 그렇게 예. 또 NFT 아트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알기로 다양한 기업들에서 관심을 갖고 있고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업비트에서 발행했던 작가 뭐 장활이라든가 이런 작가분들의 작품이 그 이후까지 지금 제대로 된 시장 형성을 하고 있느냐는 약간의 의문이 있는 상황이긴 거래소는 합니다. 조금 더 얘기 드리면 예. 그 업비트도 마찬가지고 좀 있으면 현대카드에서도 콘그리트라고 하는 거래소가 나오고요. 예. 국내에 있는 대기업들의 흐름 중에 하나가 직접 이 시장에 뛰어들 것이냐 아니면 거래소를 만들어서 중개 역할을 할 것이냐로 가고는 있어요. 근데 중개소 역할을 만든다면 이제 갤러리가 되는 거거든요. 예. 온라인에서 볼 수 있는. 맞습니다. 근데 갤러리가 여기저기 생기게 되면은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 될 수 있는 게 이 안에 그림을 채워야 됩니다. 작품들을 채워야 돼요. 그럼 신인 저자분들이나 신인 작가분들 같은 경우에 기회가 많아지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참여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곳에서도 우리가 셀렉팅한 작가분들이기 때문에 예.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를 믿어라. 이 신뢰관계로 이제 유지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 그 2차 판매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는 예. 한데 우리가 코인 시장의 윈터라고 할 정도로 여기 영향이 있기도 하고 맞습니다. 근데 미술품 시장은 아마 훨씬 더 이제 전문가분들이시기 때문에 미술품은 기존에 있는 NFT 다른 작품들하고 다르게 한 번 사면 안 팔아요. 이게 이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가격이 형성이 되고 나면은 좋아서 산 거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팔 이유가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 가격이 떨어졌다 그래서 올랐다 그래서 시장에 내놓을 이유가 없는 거죠. 비프레 작품이 785억인데 지금 그러면 그 가격 자체를 산정을 하게 되면 분명히 그 당시에 이더리움으로 따지면 가격은 내려가 있어요. 예. 근데 그렇게 산정을 안 하는 겁니다. 한 번 785억이었기 때문에 네. 나중에 시장이 좋아지면 내놓을지는 몰라도 영원히 안 팔 수도 있게 되는 개념이에요. 아트 시장은 약간 다르게 접근하게 되는 게 저희 맞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한기 작가의 작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국 이 NFT 운명이 구매자 의도가 투기였냐 아니었냐도 네.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NFT 아트 이제 미술 시장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또 NFT 아트의 확장성을 갖는다고 했을 때 작가를 위해서도 컬렉터를 위해서도 좀 작품성을 같이 보시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이제 이인복 대표께도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는데 최근에 크립토 시장이 이제 혹한기를 맞이했다고 하잖아요. 모든 시세가 떨어지고 거기다가 FTX 사태까지 맞이하면서 더 어려운데
오히려 이제 미술 관련 NFT의 고가 제품의 경우, NFT의 경우는 가격이 올라가거나 그대로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두 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동시에. 예, 먼저. 네, 네. 예, 예. 그 개념이 있을 거예요. 결국 투자는 안전자산에 대한 것을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블루치 작가분들의 작품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 이번 기회에 소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니즈가 하나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전시를 어디다 하느냐 디지털 감흥에 대한 게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 뭔가를 구매했었을 때 제가 보여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지금 없잖아요. NFT 작품들은요. 그래서 하나 또 등장하는 시장이 스마트 TV 시장이 같이 뜰 수밖에 없고요. 지금 스마트 TV에서 쉽게 NFT 작품을 구매하거나 전시할 수 있게 바뀝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메타버스거든요. 메타버스 쪽에다 NFT를 전시할 수 있는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예. 이제 그 시장이 내년에 또 다채로워질 거라서 거기까지 연결이 되게 되면은 그때를 위한 뭐 지침이다. 저희가 그래도 준비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 아트페어 이번에 부산 네. 아트페어에서 첫 전시 부스가 있었습니다. NFT 아트 관련해서. 근데 전문 부스가 생겼군요. 네, 전문 부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보시기는 했겠습니다만 이게 뭐 호불호가 있을 겁니다. 근데 조금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부분은 단순 파일 변환 작업이었던 작품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런 작품성이 굉장히 있다고 하더라도 전시를 어떻게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화면에 틀어놓는 네. 것이 거의 전부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어떻게 전시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많이 좀 나눠져야 될 것 같은데 예. 이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해외에서 보면 이제 뉴욕 같은 경우에는 한 이제 명품샵에 가면요 이 거울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좁은 공간인데 거울이 배치가 되어 있고 그 거울 속에 이제 영상들을 볼 수 있는 선택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장치들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라는 이제 디지털 아티스트인데 이 아티스트의 영상을 선택을 하면 그게 뒤에 띄워지고요. 본인이 그 앞에서 그 영상과 함께 동영상 촬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한 10초의 시간을 네네. 주거든요. 네. 그러면 그 영상을 또 메일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체험하면서 NFT도 받아볼 수 있고 그쵸. 이제 여러 가지 이런 향유할 수 있는 여러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단순 전시가 아니라 좀 작품성을 더욱더 돋보이게 만들 수 있는 뭔가의 장치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니까 특히 미국 해외 경우에는 NFT 아트에 굉장히 친화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좀 뭔가 활용하려는 의지라든지 거래가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런 의도들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서 저희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여러 기업들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또 뭐 투자자분들의 입장이든 아니면 컬렉터분들의 입장이든 이 시장에 대한 관심도와 흥미도는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리스크가 있는 시장임은 틀림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 어떻게 보는 것이 맞는지는 좀 그런 고민들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훨씬 보수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는 접근을 하고 있는 시장이군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기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냥 일반적인 미술 시장 같은 경우도 규모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해외의 미술 시장과 우리나라의 미술 시장 규모는 차이가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저희가 나아가야 하고 좀 풀어야 할 과제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발전하는 속도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겠죠. 뭐 NFT가 해외에서는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700억이 넘게 팔렸으니까 뭐 규모의 차이가 엄청난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국내외에서 뭐 NFT 아트의 성장세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리세일 시장, 그러니까 재판매 시장까지는 네. 확대가 안 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이제 국내 NFT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일단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작품을 어떻게 구현해 낼 것인가 그리고 왜 이 작품이 필요한가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는 진정성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트렌드에 따라서 보여주기 식으로 나도 해볼래라는 것보다 투자도 약간의 네. 투기성이 짙은 시장임은 틀림없기 때문에 예. 감히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옥석 가리기가 더욱더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려면 작가가 이제 NFT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 이해도도 굉장히 더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본인의 예술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이 NFT를 활용하는 게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굳이 활용하지 않아도 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사용을 해야겠죠. 활용을 해야겠죠. 이런 부분들이 작가가 좀 개념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고 지금 현재 국내에서 어쨌든 NFT 아트라고 한다면 NFT 미술이라고 한다면 파일 변환에 대한 혹은 원본이 있는데 이 원본을 복제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NFT화된 작품이 아니라 조금 더 태생적으로 디지털 아트를 위한 네. 그런 작품들도 많이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을 단순 전시가 아니라 어떻게 구현해낼 것인지 이제 이런 구체적인 논의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결국은 투기라는 것도 시장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투기라기보다는 투자라는 개념도 이런 시장이 확대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술 시장도 대중화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이쪽에 관심을 갖고 투자적으로라도 관심을 갖고 들어오셨고 또 옥석 가리기 하면서 그분들이 새로운 시장을 확장성을 가져온 건 틀림없거든요. 네. 지금까지의 역사들도 그랬고요. 그래서 좀 탄탄한 개념과 가치관을 가진 작가들, 창작자들이 존재를 해야겠고 또 이들을 지원하는 매개자와 구매자가 있고 또 여기에 정책까지 같이 받쳐준다면 앞으로 뭐 자연스럽게 NFT 아트는 더욱더 좀 제대로 된 자리를 잡아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뭐 갤러리가 생성될 거고 이런 얘기 해주셨잖아요. 현재 회화 시장처럼 그 안에서 이제 자본과 인력을 가진 거대 갤러리라든가 아니면은 소속 작가들에 의해서 시장이 주도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리스크를 감안하면서 계속해서 좀 좋은 시장으로 나가기 위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소통을 담당하고 계신 아트텔러이시잖아요. 웹3 업계와 이제 미술 시장이 좀 다리로 연결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미술 업계 관련 그리고 NFT 관련해서 아트텔러 박혜연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인포맥스티 해시 라운지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크립토 업계의 다양한 이슈들을 네 남자가 썰로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영상으로 바로 확인해 보시죠. 그쪽 업계 사람들의 끊임없는 수다 해시라운지 다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 고정이 되고 지난주에 첫 방송이 또 나갔어요. 물론 뭐 첫 번째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작한 어떤 한 주 아니었습니까? 뭐 방송 나가고 뭐 어떻게 달라진 점이 있어요? 어떠세요? 좀 이제 마음의 안정이 아, 좀 없으시군요. 네네. 생기는 거. 네, 우리 태형님부터 뭐. 예, 좀 말을 조금 덜해도 이제 좀 무임승차를 할 수 있다는 약간 그런 것도 조금 어느 정도 생겨서 안정감이 좀 들더라고요. 이제. 그렇죠. 이제 지난주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우리 정효준 PM님께서 상당히 날로 드셨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이 날선 대화. 예, 오늘은 좀 분발하겠습니다. 아, 예, 네.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네. 이 두 분 사이에 있어서 그런지 살쪘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아, 왜요? 얼굴이 커 보인다, 어깨가 왜 이렇게 좁냐, 아, 이런 말을 추석 연휴 내내 살쪘다는 소리 들었는데 이 방송 보신 분들도 다 옆에 계신 분은 이렇게 젊어 보이는데 왜 이렇게 살찌고 늙어 보이냐 그 이런 말. 이유가 제 너무 옆에 안 계셔서 그래요. 네. 제가 자리 좀 항상, 바꿔주세요. 네, 자동 머리 축소 효과를 제가 내드리거든요. 사진 저랑 찍으면은 아주 얼굴이 작아 보이고. 제가 뭐 여담이지만 그 태어날 때 머리가 너무 커가지고 한동안 안 나왔대요. 정수리는 보이는데. 네, 그래서 엄마가 지금까지 욕을 하십니다. 네. 네, 그래서 엄마 미안. 네, 나와서 별소리를 다 하네요. 네. 동환님이 굉장히 동안이라는 주변에 증언들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떠세요? 평소에도 많이 들으세요? 동안이다. 아, 전 이름이 동환이니까. 동안이니까. 아, 동안은 아니고 동안이다. 라고. 와우, 찢었다. 뿌이. 그냥 뭐 이름 부르면 아, 그 좋은 얘기 하나? 약간 여기에서 나이가 드러나네요. 예, 항상 이렇게 예, 겸손하겠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진짜로 동안은 맞으신 것 같아요. 지금 실제로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 거죠? 저는 82년생. 와, 그러니까 진짜 동안이셔가지고 한 83년생 같으세요. 아유, 1년이 어딥니까? 다 이게 모아서 더 동안으로 거듭나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세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는데요. 오늘도 주제 받아왔죠? 네, 오늘도 제가 주제를 받아왔습니다. 어떤 주제일지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 구역의 땡땡땡은 나야!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뭐 어쨌든 세 분 다 뭐 이 업계에 종사를 하시면서 이 업계에서 내가 땡땡땡이다. 뭐 이건 뭐 자랑스러움이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또 우리 정효준 PM님의 주특기시죠. 약간 짠한 것도 괜찮아요. 약간 짠한 것도 예, 괜찮습니다. 오늘은 짠하진 않을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약간 자랑스러운 게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거 업계에 있다기보다는 제가 블록체인 쪽에 뭐 디앱이라고 하죠. 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네. 그래서 오늘 이 구역의 뭐뭐뭐는 땡땡땡은 나야 하는데 이 구역의 키다리 아저씨는 나야. 이 구역의 키다리 아저씨는 나야. 키다리 아저씨는 보통 되게 좋은 의미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되게 선행을 베풀었던 예, 제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예, 그런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그럼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 오늘도 너무 좋은 얘기 나오는데 이거. 알겠습니다. 들어볼게요 한번. 예. 그 혹시 P2E라고 들어보셨나요? P가 튀어요? P2E, 그러니까 Play to Earn이라고 네네네. 그 블록체인에서 돌아가는 게임을 얘기하는데 게임을 해서 돈을 번다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근데 이 P2E 게임의 뭐 단점일 수도 있겠는데 네. 그 게임 캐릭터 NFT를 사서 플레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진입 장벽이 좀 있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돈을 지불을 해야지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NFT를 사서 게임을 하려면은 또 게임을 많이 해야 되고 시간을 많이 소모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게임을 대신 해줄래? 할 수가 있겠죠. 거기서 이제 게임을 해서 벌어들이는 코인이 있을 거고 그거를 이제 제가 그 대신 플레이 준 사람한테 분배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온 건데 옛날에 그 메이플이라는 게임도 하다 보면 쩔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쩔. 그렇죠. 있었어요. 그래갖고 예. 대신 키워주는 거. 맞아요. 그래서 이 블록체인 게임은 게임을 할수록 그 안에서 코인이라는 재화를 벌어들일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아시다시피 회사 직장인이다 보니까 게임할 시간은 없고 그렇지. 예, 그래서 이제 찾은 게 동남아시아에 있는 친구들을 제가 고용을 합니다. 예. 부려먹으시려고? 그래서 스칼라십이라고 하는데 네네네. 그래서 대신 내가 게임을 너가 해주면은 네가 여태까지 벌어들인 거에 뭐 50%를 떼줄게. 오, 예. 좋은데? 저 이거 실제로 한 사람 처음 봐요. 진짜요? 처음 봤어요. 예. 모두가 지금 새롭게. 예. 좋아요. 오늘 토크 좋은데요? 뭐, 새로워. 예, 오늘 좀 이제 달려보겠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스칼라십을 제가 한뭐 여러 명을 고용을 했어요. 예, 그래서 뭐 필리핀, 뭐 인도네시아, 뭐 베트남 이런 친구들한테 이제 제 계정을 주는 거죠. 근데 NFT 그 소유권은 제가 갖고 있지만 사용권, 그러니까 게임을 뭐 아이디랑 패스워드만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거는 그 친구들이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벌어들인 코인을 자기네들이 이제 함부로 뺄 수는 없고 왜냐면 그 전편에 얘기했듯이 그 지갑 주소, 개인 키값은 제가 갖고 있고 플레이할 수 있는 아이디랑 패스워드만 부여를 해주는 거죠. 아이디 이거 하고 패스워드 이거 치고 들어가서 게임해. 예, 그렇게 해서 한 달이 지나요. 만약에 걔가 뭐 10개의 코인을 벌어왔다. 그럼 내가 5개를 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친구들이 실제로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런 개발 뭐 좀 그런 국가에서 일을 해서 번 노동보다 그게 더 이제 수익이 더 그렇겠죠. 높게 되는 네. 상황이 와서 거기 나라에서는 월급 많이 받아봤자 뭐 30만 원 뭐 이렇게 한다고. 그렇죠. 그러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외식하는 사진을 저한테 찍어 보내요. 덕분에 내가 덕분에 이렇게. 기저귀도 샀다. 뭐 우리 집에 수해가 났는데 이 돈으로 복구를 했다. 예, 그런 사례들이 있었고 그런 걸 함으로써 저도 이제 돈을 많이 벌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많이 잃었지만 꼭 뒷말이 그렇게 듣네요. 네. 근데 그 시기에는 굉장히 그 친구들이랑도 끈끈한 뭔가가 있었어요. 이제 한 가족이라는 느낌이 있죠. 한 배에 타서 같이 이제 내가 너의 생활을 좀 윤택하게 해줬다. 예, 그런 의미에서 제가 굉장히 뿌듯했던 예, 그래서 이 구역의 키다리 아저씨다라는 예. 뭐 다행인 부분이 이제 저는 너무 가슴 따뜻한 이야기만 나오면 어떡하나 재미를 놓치면 어떡하나 했는데 뭐 그렇게 막 그러니까 물론 따뜻한데 예. 그렇게 막 가슴 따뜻한 얘기는 아니네요. 이게 왜냐면 본인도 돈을 버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쉽게 얘기해서 일해 안 해! 이렇게 해놓고 왔어 잘했어 어때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예. 약간 키 고만고만한 아저씨 네. 정도의 사연으로. 근데 이게 제가 어깨에 뇌가 절여져 있는 저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네네. 굉장히 훈훈한 얘기였고 어. 마치 KBS 1TV를 보고 있는 것 같은 굉장히 공영방송처럼. 그런 BS, 느낌이 이런 느낌이죠. 그냥 뭔가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잘 지내는 농장주의 미담을 보는 그 벌어왔잖아요. 네네. 그거를 잠수를 타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치. 그 10개를 내가 다 먹으려고 어. 그래서 그냥 중간에 그냥 차단을 해요. 디스코드 방을. 어. 그 트위터 방이나 디스코드 방을 벌어왔네? 많이 벌었네? 오케이, 그냥 차단. 어. 그리고 그거 다 먹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그 친구들은 가져갈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렇죠. 5대5면 굉장히 인간적인 것이다. 거의 마더 테레사죠. 마더 테레사 급이다. 굉장히 훈훈한. 근데 이거 저는 되게 들으면서 되게 이게 왜 기분이 좋아지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네네. 이게 되게 국경을 넘어서서 사실 되게 초단기 고용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험 자체를 해본 사람이 되게 한국에 드물 거고. 그럼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그 향후 어떤 비즈니스적인 이게 범위가 되게 달라서 근데 저는 이런 걸 알고 있었지만 직접 해볼 생각은 못했고 근데 제 주변에서도 이걸 직접 해본 사람은 없어요. 네. 근데 직접 해보셨다 그래서 너무 멋있으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또 자칭 매일 나는 뇌가 절여져 있다라고 주장하고 계시는 동아님 걸어다니는 인간 장아찌. 네. 인간 네. 장아찌 그 동아님은 네 구역의 땡땡땡은 나야. 뭐 표현할 만한 게 있을까요? 땡땡땡. 저는 원래 지금은 이제 그냥 일반 기업체에서 일을 하지만 이전에는 이제 기자였거든요. 기자인데 저는 좋아하는 기자가 네. 남 안 되는 일, 어. 나쁜 사람 찾는 일, 어. 그리고 뭔가 문제점이 있는 거를 찝어내는 일 이런 거를 되게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했던 거 중에 제일 좀 유명해진 사례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텐데 어쨌든 테라 사태라는 큰 사태가 터졌고 이 배경에 얘네가 코인을 이제 몰래 막 찍어냈던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기사로 썼죠. 그거를 기사로 써서 저는 사실 이게 이 구역의 땡땡땡은 나야인데 이걸 뭐 미친놈이라고 해야 되나? 욕은 하시면 안 돼요. 사실을 최초 보도하신 거죠? 네, 그쵸. 왜냐면 기자로서. 그 이상한 사람 취급을 많이 받았어요. 쟤는 왜 애가 이렇게 부정적이야, 매사에. 그러고 부정적이야라는 거는 오히려 좀 깡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고 대부분 사람들은 좀 꺼리죠. 저랑 만나는 걸. 괜히 기사에 날까. 그렇죠. 안 좋은 얘기를 할 수 이 있으니까. 구역의 외톨이는 나야로. 그 외톨이는 실제로 되게 외로웠어요. 그 기사를 쓴 다음에 저는 사실 그 기사를 되게 공들여서 썼는데 왜냐하면 이걸 만약에 내가 기사를 쓰면 이 프로젝트 망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거든요. 그만큼 큰 건이었고 사실 지금 와서 얘기할 때는 다 동의해요. 그 말에. 근데 제가 기사를 띡 냈을 때 가격에 정말 영향이 1도 없었어요. 아무도 관심이 없었군요. 아니 보기는 많이 봤어요. 그 기사를 막 사방, 팔방 뭐 커뮤니티에서 퍼가서 요즘에는 다 그 추적이 되거든요. 기사 언론사에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봤는데 가격은 전혀 변함이 없고 그렇다면 저 프로젝트는 망할 일이 없겠다. 이렇게까지 생각했던. 야 이거를 얘기했는데도 이게 가격에 이렇게 영향이 없다고 하면 쟤네는 안 망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올해 5월에 망했죠 결국에.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 아이잭 뉴턴이라고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하신 분 그분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유턴 정도는 저도 알아요. 그거를 너무 초등학교 2학년 가르치듯이 한 4학년으로 대해주십시오. 어떤 말인가요? 이 뉴턴이 투자자로서도 되게 유명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어떤 선박회사의 주식을 꼭지에 사서 아주 바닥에서 팔았던 걸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천체의 움직임은 알아맞힐 수 있지만 사람의 광기는 알아맞추지 못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테라 사태가 바로 그 사람들의 광기를 되게 잘 보여주는 하나 사례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는 테라랑 그 창업자인 권도영 씨가 마치 한국의 이더리움과 한국의 비탈릭 부테린으로 수황을 받던 때였어요. 근데 그때 동환님은
99명이 그렇게 모두가 추앙할 때 한 명의 외톨이로서 그 기사를 쓰신 거고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을 하신 거고 근데 저는 이게 용기 있는 행동이라 생각 못 했어요. 왜냐면 왜요? 네네요. 그냥 나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알게 됐으니까 쓴다. 약간 이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해서 근데 틀리면 안 되겠다. 왜냐면 틀리면 내가 이 사실이 아닌 건데 사실인 것처럼 쓰면 기업에 손해가 갈 수 있으니까 이건 조심해야겠지만 딱히 이게 용기 있는 행동이라 생각 못 했었는데 그러니까 더 관계 어려 보이네요. 그렇죠. 이게 약간 아니 내가 이걸 어떻게 할 거야도 아니고 그냥 이게 제일 무서운 거. 그냥 이게 되게 그 눈에 흰자에다가 왁시지 하시는 건 아니겠죠? 이러면 하지. 어쨌든 최초로 하신 거잖아요. 네네. 멋있습니다. 멋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멋은 있지만 이 구역의 외톨이로 그렇죠. 이렇게, 외톨이. 좀 사람이 약간 좀 꺼리고 쟤는 왜 저러냐 이런 평을 좀 많이 받으셨지만 결국에는 보도하셨던 부분이 맞는 건 거죠. 네. 그렇다면 우리 백훈종 이사님은 이 구역에 땡땡땡은 나야 뭐가 있을까요? 저는 목표에 가까운데요. 저는 이 구역의 마이클 세일러는 나야 라는 목표를 좀 가지고 있어요. 마이클 세일러라는 인물은 미국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네네. 회사의 CEO였는데 지금 이제 물러나고 이제 의장, 회장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유명한 비트코이너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치를 되게 많이 전파하고 본인 스스로도 거의 자기 전 재산을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그런 사람으로 유명한데 영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업계에.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마이클 셀러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제가 되고 싶어요. 저도 마이클 셀러처럼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네. 그리고 저 스스로도 그 뭐 전체 재산의 상당 부분을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고 비트코인의 어떤 가치를 설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의 영향력이 국내에서만큼은 굉장히 좀 많이 커지길 바라고 내 세대의 부를 다음 세대한테 넘겨주려면 꼭 알고 투자해야 되는 자산이다 라는 관점에서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국내에 커지는 것 같아서 보람참을 느낍니다. 멋집니다, 멋집니다. 네네. 세상에서 가장 그래도 제 주위에 코인 하시는 분 중에서 제일 스트레스 안 받으시는 분이셔가지고. 그 말 많이 들어요. 네, 그렇죠. 어떻게 저렇게 웃고 있지라는 말 많이 들어요. 강력한 믿음이 있으면 웃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분이 집에 가서 더 슬퍼하시는 거 아니에요? 집에 가서 깡소주 마시고.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요 업계 본인이 지금 속해 있는 요 업계에서 내가 좀 서러웠다, 힘들었다, 괴로웠다 이 업계에서 그런 일들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아무래도 저도 이제 주변 뭐 크립토 쪽에 있으신 분들을 많이 뵈면은 네. 뭐 안 그러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이제 한탕하고 쓸 거다. 아. 약간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저는 사실 이 블록체인이 가지는 또 할 수 있는 초국경이라든지 이렇게 단기간에 뭐 고용도 할 수가 있을 거고 굉장히 그 유즈 케이스가 많은데 정작 그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 뭐 대다수는 내가 다음 불장 때는 이거 크게 한탕 먹고 나갈 거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현업자가 얼마나 남아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예, 다들 좀 그런 마인드가. 그래서 이 산업 자체를 애정을 갖고 계속 일을 하실 분이 정말 그런 선한 마음을 갖고 일하실 분이 좀 많이 드물지 않나 좀 그런 거에 있어서 좀 안타까움을 좀 느낄 때가 있죠. 그렇군요. 예. 꼭 코인 산업에 그리고 그런 행사 같은 게 열렸을 때 노인분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가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NFT 행사 말씀. 이번에 NFT 행사가 메타. 있었죠. 예, 굉장히 큰 규모로 이 오프라인 행사가 열렸었나 본데 그 기사가 났어요. 근데 이제 직접 취재를 기자가 가서 그 행사에 참여를 해서 이제 취재를 했는데 노인분들이 많이 오셨다는 거는 아무래도 속기 쉬운 대상을 타겟으로 했다라는 거고 그 노인분들이 다 이제 뭐 큰 돈을 벌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오신 건데 다 사기성 프로젝트들이 이제 그 안에서 영업과 홍보 마케팅을 했던 거죠. 그런데 속고 돈을 날리시는 노인분들이 많다는 게 그쵸. 아직도 좀 가슴이 아프죠. 네. 꼭 코인 업계에서 그런 뉴스가 나온다는 게. 부모님은 어떤 부분? 내가 이 업계에 들어와서 조금 이 부분이 좀 아쉽고 혹은 슬프고 좀 서글픈 부분 이런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인들이 사고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사고는 뭐 비슷한 맥락인데 그러니까 업계에 없으면 별로 그렇게 이거 안 됐네라는 생각이 들 텐데 제가 업계에 있으니까 화가 나요. 왜? 그러니까 처음에는 왜 나한테 얘기를 하지? 뭘 하려기 전에 나한테 물어보지. 근데 얘기를. 귀찮아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귀찮아 했는데
그게 사고가 터진 이후부터는 하거든요. 되게 성임심 성의껏 상담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사실 백훈종 이사님이랑 뭐 PM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하는 거는 대부분 좋은 굉장히 소수의 믿을 만한 그래도 상위 몇 %에 있는 코인들에 대한 투자를 아마 할 거거든요. 이 세 사람은.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 똑같기 때문에 비트코인, 이더리움이든 뭐 코인 A, B, C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냥 다 코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야, 나는 이거 사고 싶은데 왜 이거 사면 안 돼?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투자를 또 하고 손해를 보면 내 돈이 아니지만 마치 내 돈이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기분이 좋지 않죠. 그러니까 뭐 오늘 세 분하고 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뭔가 어쨌든 어떤 업계든 명과암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뭐 이 업계에 들어와서 정말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순간도 있었겠지만 동시에 내가 조금 이 부분은 좀 안타깝다라든지 좀 화가 난다 이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세 분 다 공통적으로 좀 말씀해주신 화가 나거나 안타까웠던 부분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요 업계가 더 건전하고 밝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서 듣는 제가 다 기분이 좀 좋았습니다. 예. 정말 이 업계 급속도로 좀 발전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나아갈 길이 더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더 좋고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세 분이 또 많은 노력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시라운 이제 오늘 이제 이렇게 이 구역의 땡땡땡은 나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나눠주신 말들이 이 구역의 키다리 아저씨는 나야라고 해주셨고 이 구역의 외톨이는 나야 이렇게 갔었고요. 이 구역의 마이콜이었나요? 마이클 세일러. 마이클 셀러. 네. 네, 저도 아는 분인데요. 맛이잖아요. 맛이. 경주마 씨. 네, 그래요. 한발 더 뛰시네요. 네. 이름이 좀 긴 편이신 그분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마무리를 할 때 항상 어느 순간부터 네 글자로 마무리를 하는 게 지금 계속 굳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네 글자 어떤 걸로 해볼까요? 오늘 네 글자는 다음 주에 더욱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오기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또 한 주 동안 공부하고 오겠습니다라는 의미로 불철주야. 맞습니다. 지금 짰습니다. 네. 지금 짰어요. 방금 2초 전에 여기서 생각난 거 이렇게 뱉은 거라서요. 큰 퀄리티는 기대하지 마시고요. 자, 제가 그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열심히 공부하고 오겠습니다. 어떻게? 불철주야 인사하겠습니다. 해시라운지 다시 돌아올게요. 다시 돌아오는 때까지 저희 열심히 공부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어떻게? 불철주야. 네, 오늘도 해시라운지 너무 재미있게 봤습니다. 자, 저도 이제 인포맥스T를 진행을 하는데 이제 저희가 100회가 넘었잖아요. 그렇죠.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제 크립토 업계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때는 뭐 희망적인 순간도 있었고 좀 좌절도 있었는데 최근에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다가 보니까 맞습니다. 조금 더 조심스러워진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예. 이 크립토 업계가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인 것 같아요. 시행착오도 좀 많기는 한데 말씀해주셨던 그런 자랑스러운 순간들 이런 것들이 훗날에 더욱더 가치를 평가받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굳은 살이 돋아지는 시기라고 하죠. 안정된 시장이 만들어지기를 저희도 소망해 보겠습니다. 인포맥스T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내용은요. 유튜브 채널 연합뉴스 경제TV에서도 만나실 수 있으니까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